네, 정치권이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헌재 판결에 촉각을 세우면서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탄핵 판결은 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대선이 조기 대선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저희가 말할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기 대선으로 좀 가닥이 잡히는 그런 분위기에서 대선 주자들의 발걸음이 좀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귀국 이후에 광폭 행보란 말이 정말 딱 어울리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너무 오버페이스 아니겠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좀 지금까지 행보 보고 계세요? 일단 그 현장에서 이제 민생 정치를 한다는 차원에서 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폭 행보를 해온 거는 사실이에요. 예.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그 조그만하지만 잦은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신비함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대권 주자의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좀 신비로움이 그동안 좀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을 10년 하면서 과연 국내 정치를 어떻게 빨리 적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기대감도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지금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 행보를 하면서 일단 그 좀 했지만은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좀 더 좀 기대 높은 수준의 뭔가 좀 이렇게 그 정치권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나 또 본인의 어떤 정책 철학이라든가 세계관, 그러니까 정치 세계관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가짜 뉴스가 나오고 하는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가짜 뉴스를 누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현장에서 가짜 뉴스를 누르기 위한 훨씬 큰 메가톤급의 어떤 정책 뉴스라든가 이슈가를 만들어내줘야 됩니다.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직까지는 국내 정치에 적응을 좀 제대로 못해서 그랬는지 그런 어떤 그 정책을 이슈를 만들어내는 예. 그런 아마 행보는 아직까지 못한 걸로 봐서는 조금 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 봅니다. 최 교수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반반 행보였다. 그러니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주일간 행보를. 글쎄요, 지금 12일 날 귀국하고 오늘 이제 20일이니까 7, 8일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허 이사장 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일단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잦은 실수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권 이런 행보를 처음 해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좀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이 나라 만약에 권력을 이제 획득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어떤 지향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져요. 아주 좋게 본다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이른바 이제 스트래티직 앰비겨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진보와 보수를 다 같이 아우른다라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그 소신, 어떠한 한국사의 비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이념을 넘나드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이런 행보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그 이미지를 주지 못했고 예. 또 하나 문제는 같은 얘기입니다만 진보적 보수주의자란 말을 했어요. 스스로를 그렇게 칭했는데 개혁적 보수주의라면 그런 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진보적 보수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 문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치 교체 해야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가 제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지금 현재 국민들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정권 교체를 부정한 듯한 이런 것들은 어떤 정무적 판단에서도 좀 미흡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역시 그러나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은 그래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진보적 보수주의라고 일단 보수주의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 이런 이제 보수 진영이 지금 이 마땅한 대선 주자가 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반기문 전 총장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쨌든 제3지대라는 말도 있는 것이고 아직 그런 면에서 자신의 어떤 그 이제 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는 어떤 그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좀 지나치게 그 자신이 보여주기 위한 행보 이런 것들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광폭 행보를 이어가면서 몇 가지 논란들도 나왔습니다. 그중 그렇습니다. 하나가 이제 부친 선영에서 술을 받자마자 마셔버리는 영상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게 편집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선거 캠프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아주 경계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짧은 이번 대선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정상적으로 가면 12월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탄핵 정국으로 해서 대선이 굉장히 앞당겨지는 바람에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막 그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가짜 뉴스라는 거는 SNS를 통하든 뭘 인터넷을 통하든 한번 나가버리면은 수수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정정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지만 정정하고 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대선이 우스갯소리는 끝나버릴 수도 대선이 있고. 끝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면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저런 상황들을 현장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후보가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민첩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잘 보시나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현장에 갔을 때마다 사실은 그 광복 행보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짜 뉴스를 누를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가짜 뉴스라는 것은 그날 이슈를 만들지 못하니까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엄청난 메가톤급의 정말 국민들이 관심 가질 만한 이슈가 나오면은 가짜 뉴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지금 행보를 보면은 뭔가 기사를 쓸 만한 내용거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 그 전 사무총장한테 일면 좀 책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 이 가짜 뉴스, 뭐 말이 가짜 뉴스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폄하하는 그런 그 뉴스예요. 네. 왜냐하면은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가짜 뉴스로 인해 갖고 누군가 덕을 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사실 선관위에서 지금 그 옐로우 카드를 사실 이제 들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사실 잘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일단 법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잘 대응해야 되고요. 이번 선거에 자칫하면은 가짜 뉴스가 범람하게 되면은 정말로 국민들이 이번에 제대로 검증하는데 상당히 아마 그렇죠. 그 영향이 많이 미칠 겁니다. 네. 그 최 교수님, 네. 법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아까 저기 이사장님 말씀대로 시간 다 지나버린 배턴한 다음에 뭐 손들어봐서 소용없기 때문에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어떤 식으로 이 주자들이 각자 이렇게 대응을 해야 이제 될까요? 선거 때마다 나온 얘기가 이런 뭐 가짜 영상은 아니더라도 이른바 이제 마타도라는 거, 흑색 그렇죠. 선전 이런 것들은 뭐 예.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 선거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선거나 있긴 있어요. 단지 이것이 이 선거의 주된 어떤 그 메뉴로 등장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이제 선관위도 고발하고 법적인 처벌도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선거 과정 자체가 어떠한 정책이나 어떠한 그 입법, 어떠한 그 노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선거가 채워진다면 이러한 그 마타도나 흑색 선전은 아무래도 비중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특히 이제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정책이나 어떤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적어요. 여타의 선거 때보다. 평소 다른 선거 때도 항상 그런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만 특히 예. 이번 선거도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대선 주자들이 아직 완전히 대선 국면은 아닙니다만 뭐 탄핵 인용이 아직 안 됐으니까 예. 이제 사실상의 대선 국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매주마다 그 여론조사 지지율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다면 각 대선 주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것을 지향할까 이쪽으로 자꾸만 초점을 모아간다면 이러한 어떤 그 왜곡된 선거 과정 이런 것들은 좀 잦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광폭 행보라는 건 사실 보면 대민 접촉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 민생 정치라는 건 예. 이제 그 상황은 일단 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은 뭐냐면 이제 그 대민 접촉이 이제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인의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적 역량을 이제 어떻게 발휘하느냐 부분이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 어떤 이명박 대통령도 만나고 뭐 지금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해서 그럼 반기문 텐트를 어떻게 칠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본인이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부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역량이 아마 그대로 보여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제 가짜 뉴스보다 더 중요한 이런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정말 반기문 전 참모총장이 대선 가도에 가는 가장 아주 험난한 길이 되지 않겠나. 네. 본인이 이 과정을 잘 통과되고 본인이 잘 역량을 발휘한다면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문재인 대표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지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아마 오늘부터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아마 일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 교수님께서는 반 총장이 이제 구정 후에 어쨌든 뭐 세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모은 게 좀 힘이 붙였는지 정당의 기존 정당에 이제 입당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뭐 한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더니 전두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바른정당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여권 프레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뭐 승산이 없다. 뭐 이런 평을 뭐 개인적인 평입니다만 내리기로 했는데요. 어떤 식으로 좀 어떤 행보를 좀 보여야 된다 좀 보고 계세요? 글쎄 반 총장이 귀국하기 전에도 기존의 정치권과는 차별하겠다라는 그러한 예, 이제 그렇죠. 이미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기성의 정당, 기존의 정치권을 이제 패권지대로 이제 기득권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은 이제 기득권에서 멀어져 있는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사실 귀국하고 보니까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짧은 시간에 정당을 만든다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예. 불가능이란 말보다는 좀 상당히 어렵지 어렵다.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결국은 기존의 정치권과 어떻게든 결합하거나 합류하거나 아니면 이른바 어떤 연대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정치 세력을 모색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 세력 화를 모색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말씀처럼 바른정당인데 바른정당은 어쨌든 보수에서 분열한 정당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개혁적으로 가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볼 땐 바른정당과 결합해서 이제 뭔가 국민의당 쪽하고도 연대하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연대돼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이 적어도 설 전에, 설이야 뭐 다음 주 아니겠어요. 설 전에 어느 정도 지지율을 좀 올라가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설 직후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것이 추세로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금과 같이 귀국 일주일 동안 평가가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면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정당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이 뭔가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정당들도 마찬가지예요. 반기문 전 총장 무조건 영입한다는 보장도 없죠. 단지 바른정당의 경우에는 지금 유승민 등 여러 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반기문 전 총장은 어떻게든 영입하려고 하긴 하겠죠. 그러나 양쪽의 계산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그러한 모든 이러한 정치적 상상력은 무위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희 조금 이제 다른 견해를 좀 드리고 어떤 싶은데요. 견해십니까?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다른 기존에 있는 정당하고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그게 관심이잖아요. 예.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갈 수 있는 데는 사실 뭐 세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새누리당 가든 바른정당 가든 국민의당 가든 아니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합한 데서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마다 다 지금 상황이 넉넉지 않아요. 새누리당은 인적 청산이 안 돼서 갈 수가 없어요. 바른정당은 가려고 하면 이명박 정부하고 너무 관련이 돼서 가기가 또 프레임이 걸려 있어요. 네. 또 국민의당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또 안철수 그 전 의원이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부수기는 쉽지 않다.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만 저는 이제 당을 만들어 와서 하려는데 사실 현역 의원 20명만 있으면 당은 20일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금방 만듭니다. 그것이 물론 급조된 정당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조기 대선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 일단은 독자 행보를 해야 해야지 된다. 되지. 어느 정당의 기존의 정당에 얹혔다 그러면은 사실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아마 그 독자 생존하기 그냥 어렵다. 설사 얹혔다 하더라도 번복해야 그렇기 때문에 됩니까? 아니 번복하는 게 아니고 예, 일단 입당한다는 의사, 그러니까 이 시사를 했는데 시사를 했지 확실히 가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 반기문 사무총장도 지금 출마 예정이지 출마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는 정치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니다 하더라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워낙 변수가 지금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 가닥은 독자 생존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그 지금 가려고 했던 우리가 했던 뭐 바른정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빨리 지금 이 독자 생존을 할 수 있는 빨리 그 정당이라든가 무슨 결사체를 만들 수 있는 틀을 일단 우선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행보를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무슨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인물과의 어떤 연대도 우선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뭐 손학규 고문도 만날 수도 있고 김종인 고문 대표도 만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먼저 만들어가면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뭐 어느 정당으로 갈지 말까지 그건 고민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거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잖아요. 저는 중요한 거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정치 연합의 문제 중요하긴 한데 역시 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늦더라도 또 돌아가는 게 오히려 빠르다고 말이죠. 반기문 전 총장이 한국 사회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에 대한 천착, 성찰 그런 걸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다른 주자들과 연대도 가능하고 다른 정당도 바른 정당이 됐건 뭐 다른 정당이 됐건 연대를 하려 하지 않겠어요? 지금 같은 행보를 계속 뭐 이명박 대통령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에 전화 걸고 팽목항 가고 봉화마을 가고 이런 굉장한 이른바 광폭 행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러한 내부적인 어떤 사회의 지향 이런 게 있을 때 그러한 행보가 광폭 행보로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가 저분이 저 후보가 어떠한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 자리 잡지 않는데 어느 정당과 연대한들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는 기성 정치인과 좀 따라하기로 저는 기성 보일 수 정치인과 있다. 차별하다 아니다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치가 그대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기성 정치가 완전히 차별합니까? 지금 그 기존의 정치 문법을 하고 있는데 뭘 차별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 그야말로 수사적인 말장난이라고 보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어떠한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고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원심력이 증대하고 있고 왜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나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네. 대선 주자로서 해결책을 제시해 나가는 어떤 그 모멘텀을 제공하고 이럴 때 연대도 가능하고 다른 주자와의 어떤 연합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은 일단 그런 것부터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저희가 대담 전에 이미 법원을 빠져나왔고요. 아직은 이제 조윤선 장관 어제도 특검 수사가 굉장히 길어졌었는데 네. 오늘도 지금 영장 심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길어진다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되게 영장 발부가 아주 밤 늦게 되거나 네. 새벽에 되는 그러한 추세인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이재용 부회장도 어제 새벽 4시 50분 거의 그때 이제 기각이 결정됐거든요. 예. 발부가 됐건 기각이 됐건 어쨌든 뭐 밤늦게나 그 다음날 새벽이니까 오늘도 지금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이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의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제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아까 방금 지금 이규철 특검부의 그 브리핑에서 밑에 자막으로 나왔습니다만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하잖아요. SK와 롯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SK 최태원 회장이 뭔가 사면에 대한 대가로 이 미르나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롯데는 뭐 저기 그 면세점 사업권 딴 문제 이런 문제가 대가성이 있다라고 이제 특검은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라는 거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이 영장 기각이 상당히 특검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차질을 일단 주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일단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좀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일단 언론 보도로서 뭐 이제 조윤선 장관의 자백이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조윤선 장관이 김기춘 전 실장에 비해서는 뭔가 더 많은 진술을 하고 있다. 또 피의자 신문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아한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아무래도 볼수 이제 있을까요? 그 법리 논쟁에서 예. 특검하고 법원 간의 어떤 이견 차이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견이 있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너무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너무 남발하지 않나. 일단 인신을 구속시켜놓고 그다음에 피해자 만든 상태에서 그리고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뭐랄까 좀 이번에 이재용 그 부회장의 어떤 영장 기각도 사실은 좀 더 신중해서 기해되지 않나. 예. 너무 지나치게 좀 자신만만했지 않았나.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법원의 입장이 좀 다르니까 그 법리 논쟁에서 일단은 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특검이 그렇죠. 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늘도 자칫하면은 이게 조윤선 그 장관의 어떤 그 구속영장 청구가 만약에 기각된다면은 아마 특검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특검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면담해서 이 모든 사항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나. 예. 그러다 보면은 또 무리수를 떨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특검이 좀 법리적으로 좀 더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갖고
좀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네. 그 이재용 전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이제 영장을 청구했던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받은 당사자가 되는 건데 특검의 주장에 의하면 받은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는 게 기각 사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전 논리적 비약이고 논리적 모순인 것 같아요. 물론 법원의 판단 뭐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하는 것이고 존중하고 있으니까 뭐 좀 풀려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수사를 조사를 거부했고. 네. 근데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대상이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영장은 기각돼야 된다라는 그 법원의 논리가 법원 그 영장 뭐 담당 판사는 뭐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판단은 존중하되 예. 이것이 기각된 게 아니 발부한 게 잘했냐 잘못했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고요. 뭐 어제 얘기이긴 합니다만 또 하나 문제는 무슨 일의 선우 같은 걸 얘기하는데 전 그런 부분들도 지금 뭐 특검의 동력이 좀 떨어진다고 뭐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특검이 지금이라도 물론 법리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뭐 이것 때문에도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사실상 여러 가지 입증된 물증들도 있고 진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거라면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검이 뭐 이런 얘기는 너무 언론적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 기죽지 말고 예. 수사를 뭐 당차게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요 그 말씀에 충분히 이해하는데 뭐냐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금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비판할 수 있는 있고요. 거예요. 저 비판할 수 있다고 그건 생각합니다. 비판할 수 있지만은 존중하면서. 비판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자체를 존중 일단 하면서도 비판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그건 그 물론이죠. 비판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 이 말이죠. 지금 보면은 지금 어제 그 기각 사유한 조현 판사에 대해서 무슨 아들이 뭐 삼성에 가 있니 부터해서 별의별 지금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게 물론 국민들이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고 인정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이런 법원의 판단이 떨어지면은 어떤 경우든지 좀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